반갑습니다. 하늘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업 23, 24 버전에서 추가된 기능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모델링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스케치업 추론 기능에 대한 기능 추가 및 개선이 있었죠.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4 버전에서 추가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스케치업의 추론 기능이 뭐라는 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추론 기능이라는 게 영어로 그냥 말씀드리면은 인퍼런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스케치업을 이용해서 모델링 작업을 할 때 좀 더 정확하고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가적인 기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작업을 하는 스케치업 화면은 스케치업의 작업 영역은 3D 환경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는 모니터와 우리가 작업할 때 사용하는 마우스는 2D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에서 어떤 스케치 작업을 하거나 도형을 그릴 때 이게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서 어떤 방향으로 작업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스케치업 추론 기능은 사용자가 작업을 할 때, 즉 스케치를 하거나 또는 특정 객체를 이동하거나 회전을 줄 때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걸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보통은 우리가 작업할 때 툴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뭐 예를 든다면 라인을 하나 그렸을 때, 자, 지금 보면은 라인이 빨간색으로 그려지죠. 그리고 툴팁이 on red axis라고 출력이 되죠. 자, 이 말은 X축 방향으로 평행으로 그리고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자, 이런 게 추론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가이드선에 대한 추론 기능이 좀 더 정교해졌다. 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이 기능은 스케치업 24 버전에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그림을 따로 그려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에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죠. 잘 보시면은 가이드선이 총 4개가 있는데, 자, 이쪽에 있는 가이드라인, 그리고 이쪽에 있는 가이드라인은 정확하게 이 면 위에 딱 붙어 있는 그런 형태로 그려져 있고요. 자, 이 가이드라인과 이 가이드라인은 면과 전혀 별개로 완전히 공중에 떠 있는 형태로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사각형을 그리는데 바닥에서부터 사각형의 높이를 이 가이드선 높이까지 맞춰서 그리겠다. 뭐 그럴 경우가 많이 있겠죠. 일단 작업을 해보죠. 자,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리는데 높이를 이 가이드라인까지 맞춰서 그리겠다. 그러면은 가이드라인 부분에 가지고 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인터섹트 라인이라고 툴팁이 표시가 되죠. 자, 교차점까지 그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클릭을 하면은 정확하게 이 사각형의 높이는 이 가이드라인 높이까지 맞춰서 그려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스케치 23 버전까지는 안 됐죠. 이게 작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3 버전 이하에서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가 하면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죠. 이 부분에 임의로 그냥 라인을 하나 그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똑같이 사각형을 그리는데 이렇게 맞춰서 그리는 거죠. 자, 이렇게 작업을 많이 했죠. 자, 이 작업은 면 위에 딱 붙어 있는 가이드라인 뿐만 아니라 완전히 공중에 떠 있는 가이드라인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부분도 한번 볼까요? 자, 다시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자, 똑같이 그리는데 이 라인까지. 자, 똑같이 적용이 되죠. 자, 이렇게 클릭해서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케치업 23 이하 버전에서도 가이드라인에 우리가 스냅을 줄 수는 있었죠. 자, 그런데 조건이 있죠. 해당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면 안에 존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작업하는 도형도 면 안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럴 때는 가이드라인에도 스냅을 줄 수가 있었죠. 자, 이 부분도 한번 보죠. 자, 여기서 연장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 위치까지. 자,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주 간단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23 이하 버전에서는 작업이 안 됐죠. 자, 두 번째로 추가된 추론 기능은
회전 툴 사용 시 각도에 대한 추론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기능보다 사실은 이 부분을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다른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에 삼각형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 삼각형을 이용해서 제가 정사면체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일단 작업을 하죠. 얘는 그룹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룹의 중심에 중심점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수직으로 라인을 하나 그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삼각형은 미러 복사를 해서 똑같이 한 개 더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가 됐죠. 자, 이제 복사된 이 삼각형을 이용을 해서 회전 툴을 가지고 중심을 잡아서 이 끝을 이 라인 쪽에 정확하게 선입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 툴 선택을 하고 축을 바꿔야 되겠죠. 자, 미드 포인트 잡고 그리고 끝을 잡습니다. 자, 그리고 이 라인 쪽에 스냅을 두겠습니다. 자, 가지고 가면은 툴팁이 프람 레디우스 온 엣지라고 뜨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합니다. 자, 조금 전에 툴팁이 프람 레디우스 온 엣지라고 떴죠. 자, 프람 레디우스 온 엣지, 이게 이번에 추가된 새로운 추론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회전 툴을 이용해서 이 끝을 잡고 정확하게 이 라인에 스냅을 줬죠. 자, 이게 아주 간단한 기능인데 사실은 스케치업 23 버전 이하에서는 이게 안 됐죠. 전혀 안 됐습니다. 자, 물론 회전 툴을 이용해서 가까이 가지고 가면은 스냅이 잡히긴 하는데 정확하게 이 끝과 이 라인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게 아니고요. 오차가 항상 생깁니다. on 엣지라고 뜨긴 뜨는데 그 상태에서 클릭을 해도 항상 오차가 생겼죠. 정확하게 스냅이 안 잡힙니다. 자, 이게 어찌 보면은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저처럼 아주 정교한 부품 모델링을 하거나 3D 프린터용 작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기능이 지원이 안 되는 23 이하 버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회전 툴을 이용해서 끝점을 잡고 특정 선이나 면에 스냅을 줄 경우에는 작업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냥 근사치로 작업하는 수밖에 없었죠. 물론 끝점에는 스냅이 가능하죠. 하지만 선이라든지 면에는 스냅을 줄 수가 없었죠. 자, 그게 이때까지 회전 툴의 단점이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이제 추론이 가능함으로 해서 그런 작업이 아주 간단하게 쉽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은 제가 정사면체를 예를 들었는데 자, 우리 스케치업 예전 버전에서 정사면체 하나 만들 때도 이런 경우에 정사면체 중심에서 정사면체 높이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계산해서 그 높이만큼 미리 선을 그어 놓고 이런 식으로 선입을 줬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 작업을 했으니까 정사면체를 완성을 해보죠. 이 선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면은 뒤집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 이쪽도 뒤집죠. 어차피 나중에 이쪽이 아랫면이 될 테니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잡고 회전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룹을 풀고 한 개의 그룹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얘는 솔리드 그룹이 되겠죠. 자, 뚫린 데가 없다는 말이죠. 정확하게 정사면체가 만들어진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은 뭐 정 12면체, 24면체 이런 것도 작업이 가능하겠죠. 자, 이 기능을 또 다르게 활용하는 것도 잠시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뭐 보시면은 벽 같은 게 하나 있고 사다리 같은 게 하나 있죠. 자, 이 사다리 끝부분을 이 벽에 정확하게 선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둘 다 그룹으로 되어 있죠. 자, 선택을 하고 회전 툴 선택해서 작업을 해보죠. 자, 이 벽에 가지고 가면은 스냅점이 생길 거예요. 자, 여기 오면은 스냅 표시가 되고 프람 레디우스 온 페이싱 그룹이라고 툴팁이 표시가 되죠. 자, 이 상태가 정확하게 추론이 완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사다리 끝부분이
이 벽과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보면은 이 부분이 사다리 끝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그 스케치업 23버전까지는 이 작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사다리가 벽 속으로 파묻힌다든지 아니면은 벽과 일정하게 떨어져서 작업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최대한 여러 번 작업해서 가까이 붙이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죠. 자, 물론 일반적인 모델링이라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상관은 없죠. 자, 하지만 오차가 허용되지 않는 아주 정교한 작업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추론 기능에서 마지막으로 추가된 기능은 사선에 대한 사각형 평행정렬 추론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그림을 따로 그려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사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자, 그리고 얘는 지금 제가 그룹으로 만들었는데 그룹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새로운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죠. 렉탱글 선택을 하고 그려보겠습니다. 자, 마우스가 사선 쪽에 가져가게 되면 그려지는 사각형이 사선과 평행으로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이제 24버전부터 가능한 기능이고요. 23 이하 버전에서는 자, 이렇게 사선과 평행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 그대로 똑같은 사각형으로 그려지죠. 자, 이 기능이 항상 동작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제가 그룹으로 만들었지만은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면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면이 있을 때만 정상적으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면이 없는 경우에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룹을 풀고, 자, 그룹이 아닌 상태죠. 이 상태에서도 작업을 해보죠. 자, 똑같이 적용이 되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면을 다 지워 보겠습니다. 면이 없죠.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보죠. 안 되죠. 자, 면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자,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것 외에도 스케치업 24버전에서 추가된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명드린 부분은 우리가 스케치를 하거나 모델링 작업할 때 많이 사용하는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23버전부터 추가된 기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다시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 드릴 기능은 스냅 기능인데 이게 23버전부터 추가가 되었죠.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그리고 활용도가 굉장히 많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스케치업은 모델링 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냅 기능은 가지고 있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릴 스냅 기능은 사용자가 임의로 스냅 포인트를 만들어서 그걸 활용한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 부분은 제가 유리창으로 만들었고요. 속성은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도 그룹인데 이건 그냥 벽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유리창을 벽에 적당한 위치에 부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무브 온라인 같은 그런 루비를 이용하지 않고 기본 툴만 가지고 작업한다면 좀 번거롭죠. 일단 무브 툴로 적당한 위치로 옮겨 놔야 되고 그리고 회전 툴을 이용해서 또 방향이나 각도를 잡아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무브 툴로 선택을 해서 일단 가지고 가면은 자, 이런 식으로 붙겠죠. 그러면 또 여기서 다시 회전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90도로 세우고 자, 또 앞으로 또 빼내야 되겠죠. 자, 상당히 좀 번거롭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한데 이렇게 해서 이제 부착이 되겠죠. 자, 물론 이런 작업들은 또 루비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자, 물론 루비를 이용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지금은 제가 이 유리창을 그룹으로 만들었지만 얘를 컴포넌트로 만들면 됩니다. 자, 우리 컴포넌트 속성 중에 글루라는 속성이 있죠. 그 속성을 이용하면 또 쉽게 작업이 가능하죠. 자, 하는 김에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죠. 일단 작업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일단 얘를 하나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자, 복사한 거를 제가 컴포넌트로 만들겠습니다. 메이크 컴포넌트. 자, 컴포넌트 만들 때 아래쪽에 보면은 얼라이먼트에 글루트라고 있죠. 자, 이 부분을 아무데나 붙여도 되도록 A로 설정을 하고 만들어 보죠. 자, 이렇게 하면은 컴포넌트 탭에 얘가 만들어져 있겠죠. 자, 그리고 얘를 찍어서 가지고 가면은 어느 면에 가든지 벽면에 따라서 이렇게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방법이 있죠. 자, 물론 컴포넌트는 당연히 재사용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와 돼서 언제든지 불러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든 경우에는 얘를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자, 이쪽으로 가져가면은 안 붙죠. 그렇죠. 자, 여기에 붙이려면은 얘는 지우고 여기서 다시 가져와서 여기에 붙여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스케치업 23에 추가된 스냅 기능으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은 다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자, 이 컴포넌트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얘도 삭제를 하죠. 자,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상 오브젝트는 반드시 그룹이거나 컴포넌트로 만들어야 됩니다. 노멀 상태에서는 작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아까 그룹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룹을 선택한 상태에서 편집 모드로 들어갑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그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어디를 선택해서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메뉴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만약에 면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자, 메뉴가 많이 나오죠. 하지만 빈 여백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메뉴가 좀 작죠. 자, 여기 보면은 Add Snap이라고 별도 메뉴가 있죠. 자, 면을 선택해도 똑같습니다. 아래쪽에 Add Snap이라고 있죠.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우스 포인터 옆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CD 같은 게 하나 생겼죠. 자, 얘가 이제 스냅 포인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일단 이 유리창은 아래쪽에 제가 만들겠습니다. 자, 아래쪽 면이죠. 자, 스냅 포인터는 면에 딱 붙여서 만들어도 되고 면에서 띄워서 만들어도 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만드는 그 위치가 스냅 포인터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유리창이니까 가운데 만드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자, 이 부분을 미드 포인터 찾아서 여기죠. 자, 그리고 이쪽도 미드 포인터 찾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넣으면은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죠. 여기가 딱 가운데가 됩니다. 자, 첫 번째 클릭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거는 축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는 Z축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은 두 번째는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방향. 자, 그냥 Y축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스냅 포인트 하나 만들어졌죠. 계속해서 다른 곳에 또 스냅 포인트를 만들 수도 있고, 작업을 종료하려면은 스페이스 키를 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죠. 자, 스냅 포인트를 만들 때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가운데다가 이렇게 작업을 하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아까 제가 작업한 것처럼 중심점을 찾아서 거기에 만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처럼 그렇게 작업하면 좀 번거롭죠. 물론 간단하게 할 수도 있겠죠. 일단 그 부분에 면을 하나 만든 다음에 면의 중심점을 찾아놓고 면은 지워버리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죠. 다시 작업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냅 포인트는 없어졌죠. 자, 여기에 그냥 면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선택해서 면을 만들어 두고 이 면의 중심점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면은 지워버리면 됩니다. 여기가 되겠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해보죠. Z축 방향 설정하고, 자, 그리고 Y축으로 설정하고, 자,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간단하겠죠. 자, 이 중심점 표시는 뭐 가이드 포인트니까
그냥 가이드 지우듯이 지워버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스냅 포인트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이 창문을 무브 툴을 이용해서 이 벽에 한번 붙여보죠. 자, 무브 툴 클릭. 스냅 포인트 보이죠? 자, 스냅 포인트를 클릭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벽에 가져가면은 창문이 이렇게 바로 딱 서죠. 바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자, 이거 옮겨볼까요? 그렇죠. 자, 옮겨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 아래쪽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작업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스냅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스냅 포인트는 제가 별도의 오브젝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스냅 포인트를 삭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속성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수정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만들어둔 스냅 포인트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기존 스냅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메뉴가 나오죠. 자, 두 번째 보면 이레이저, 이건 지우겠다는 뜻이죠. 자, 애드 스냅은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고, 여기 보면은 이제 방향 전환 부분이 있고, 아래쪽에 리버스 스냅이 있죠. 자, 리버스 스냅은 스냅 포인트를 플립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뒤를 뒤집는 거죠. 이 부분은 지금 창문 자체가 앞뒤가 똑같기 때문에 다른 모델을 가지고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방향 전환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오리엔트 방향 전환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클릭. 자, 그러면은 기존에 만들어 둔 스냅 포인트가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먼저 할 것은 축을 다시 설정하는 거죠. 자, 기존에는 Z축 방향으로 되어 있죠. 자, 이걸 이번엔 X축으로 바꿔보죠. 자, X축이죠. 클릭을 해서 완성을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X축으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얘를 무브 툴로 다시 옮겨보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아까와는 완전 다르게 이렇게 작용이 되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컴포넌트 글루트 속성 설명할 때 축 방향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붙는지 설명드릴 때 한번 설명을 드렸죠. 자, 기존에 Z축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Z축은 하늘이죠. 위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창문이 바깥쪽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벽에 딱 붙었는데 지금 X축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붙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붙게 됩니다. 자, 축 방향에 따라서 붙는 방향이 다르다. 이해되시죠? 자, 얘를 다시 수정을 해서 Z축 방향이 다시 바깥을 보도록 그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자, 지금은 이쪽이 이제 X축이죠. 자, 이쪽이 Z축이 됩니다. 그렇죠? 창문에서 정면으로 이쪽이 Z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클릭을 해서 완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이동을 해보면은 아까처럼 창문이 바깥쪽을 보도록 이렇게 붙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축의 방향이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글로벌 축이 아니라 이 그룹이 가지고 있는 그룹 자체의 축 방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룹과 컴포넌트는 자체 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드리는 축이라는 것은 그룹과 컴포넌트의 자체 축 방향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방향 전환에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회전 방향 설정 부분입니다. 자,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얘를 위쪽에 한번 다시 갖다 붙여보죠. 자, 무브 툴로 위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위로 가져가니까 방향이 돌아가죠. 그렇죠. 방향이 돌아갑니다. 자, 만약에 이쪽과 똑같은 방향으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갖다 놓고 회전 툴을 이용해서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이쪽에 있을 때와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회전 툴을 사용하지 않고도 스냅 포인트 자체의 회전 방향을 바꿔주면은 위에 올라갔을 때 이런 모양으로 붙을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얘를 하나 복사를 할까요?
자, 그리고 복사한 거를 밑으로 가지고 오면은 이런 식으로 붙겠죠. 자, 얘를 다시 위로 가져가면은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붙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방향 전환을 다시 해서 위에 올라가도 이런 식으로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하는 게 축 방향이라 그랬죠. 자, Z축으로 그대로 하고, 자, 두 번째, 위에 플러스 표시 있죠. 자, 이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가면은, 이렇게 회전축이 생성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합니다. 자, X축 방향으로. 이게 X축 방향이죠. 그리고 클릭.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방향으로 회전축이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다시 위로 가져가 보죠. 자, 이렇게 붙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얘를 밑으로 가지고 오면은 이제는 이런 식으로 붙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보신 것처럼 회전 방향을 바꾸게 되면은 붙이는 면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똑같은 면에 연속적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면은 회전 방향을 바꿔서 작업하는 게 맞을 거고, 한 번만 작업한다면은 회전 방향을 바꾸는 것보다는 그냥 아까처럼 로테이트 툴로 돌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스냅 포인트를 원본 객체에만 만들어서 작업하는 걸 보여드렸죠. 자,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스냅 포인트를 원본 객체뿐만 아니라 스냅을 줄 대상 객체에도 같이 만들면은 훨씬 더 편리하게 작업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런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제가 L자형 파이프도 있고 일자형 파이프도 있고 미리 많이 만들어 뒀죠. 자, 이 부분에 미리 제가 스냅 포인트를 다 만들어 뒀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냅 포인트를 미리 만들어 뒀다고 해서 그게 항상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평상시에는 하이드 상태로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상 객체를 이동하거나 회전을 줄 때 그때 스냅 포인트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잡고 무브 툴로 이쪽에 스냅을 한번 줘보도록 하죠. 자, 무브 툴 선택하니까 스냅 포인트가 보이죠. 자, 이 부분을 잡고 가져가니까, 자, 여기 가져가면 이쪽에 스냅 포인트 보이죠. 여기 가져가면 이쪽에 스냅 포인트가 보입니다. 자, 여기 한번 붙여보죠. 바로 딱 붙었죠.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엑스레이 모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정확하게 빨간 부분끼리 딱 만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스냅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얘를 하나 복사를 해서 이쪽에 한번 갖다 붙여보죠. 자, 똑같이 여기에 가져갑니다. 자, 가져가니까 방향이 딱 바뀌죠. 바뀌면서 바로 스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은 지금은 제가 그냥 뭐 배관 작업하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지만은, 자, 이런 작업이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일자 배관, 그리고 L자, T자 이런 몇 가지 부품만 만들어 주면은 얼마든지 배관 작업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자, 얘를 자, 이렇게 가져가면은 바로 스냅이 잡히죠. 자, 이렇게 선을 줄 수가 있겠죠. 자, 지금 T자는 제가 안 만들었는데 이걸 그대로 활용을 해보죠. 자, T자 배관이 있다면 또 중간에 연결해서 얼마든지 배관 작업을 또 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제가 그냥 배관만 이렇게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자, 제가 아까 스냅 포인트 수정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리버즈 부분은 설명을 안 드렸죠. 자, 리버즈 부분을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거 T자 배관 안 만들고 L자 배관만 만들었죠. 그래서 L자 배관에 리버즈 적용을 해서 T자처럼
사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자, 얘를 복사를 아까처럼 하나 하겠습니다. 자, 얘를 스냅을 주면은 이런 식으로 붙겠죠. 자, 그 이유가 얘를 만들 때 Z축 방향이 바깥을 이렇게 보도록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모양으로 붙게 되어 있는데, 자, 플립 기능을 통해서 리버즈를 통해서 방향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걸 선택을 해야 되겠죠. 리버즈. 자, 이렇게 하면은 Z축 기준인데 아래 위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여기 한번 붙여보죠. 자, 이렇게 붙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거의 T자처럼 이렇게 작업이 되겠죠. 자, 만약에 이 배관의 끝이 이 안쪽이 아니라 역시 바깥쪽으로 하고 싶으면은 이쪽도 플립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것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리버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얘를 가지고 다시 스냅을 주면은 이게 바깥쪽으로 붙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리버즈를 해서 원하는 방향을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조금 전에 보여드린 리버즈 기능은 여기 있는 플립으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것도 한번 볼까요? 얘는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를 복사를 하나 하죠. 자, 얘를 선택을 하고 플립을 실행을 합니다. 자, Z축으로 변경해야 되겠죠. 그래서 Z축 선택하고 클릭. 자, 이렇게 하면은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다시 무브 툴로 스냅을 주고죠. 자, 이렇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스냅 포인터는 항상 원본 객체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원본 객체의 그 사이즈를 변경하거나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관 작업할 때, 자, L자 배관이나 T자 배관은 규격이 딱 정해져 있지만은 일자 같은 경우에는 작업 현장에 따라서 길이가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요 정도 되는 걸 우리가 준비했단 말이죠. 자, 얘는 보면은 지금 스냅 포인트가 양쪽 끝에 있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냅 포인트가 양쪽 끝에 있는데, 만약에 스케일 툴로 얘를 느리게 되면은 스냅 포인트도 똑같이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느리고 줄여도 스냅 포인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스냅 기능에 대한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스케치업 23 버전에 이것 말고도 추가된 기능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축을 변경할 때 조금 더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게 바뀌었다든지, 자, 여기는 제가 꺼내 놓지는 않았는데 오버레이 기능이라든지, 자,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또 많이 생겼죠. 자, 그런 기능들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스냅 기능이 훨씬 더 활용도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